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식품화학을 강의하는 이승훈입니다. 식품화학은 식품위생직 공개경쟁시험에서 중요한 전공 과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식품을 전공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식품화학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수업 중에 기초부터 정의서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시키도록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출제 경향에 맞춘 그런 문제와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은 식품화학이라고 하더라도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재료나 식자재에 대한 문제라든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 시사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화학적인 조성과 구성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전공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십수년간의 강의 경력에 미뤄보건대 식품화학입니다. 이게 화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학을 제대로 기초를 다진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일반화학, 유기화학에서 파생되어 나가는 이 식품화학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초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공부하는 식품화학은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이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알면 다 쓸 수 있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는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보기 중에 답이 있고 그거를 골라내야 하는데 아주 헷갈리고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걸린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무조건 찍기나 통밥을 굴리자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력에 기초한 답을 유추해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려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시간부터 차근차근히 마지막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시다가 힘드시거나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하실 적에 네이버 검색창에 카페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진통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식품위생직 게시판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저도 수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뜻의 한글 진통이니 네이버 검색창에 아주 쉬운 단어 진통 두 글자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공부하는데 활력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카페와 제 수업과 그리고 이제 추후에 나갈 문제 같은 것들을 함께 풀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 나가시면 그러면 그 식품위생직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시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와 그리고 제가 준비한 교재와 그리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그런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화학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식품화학은 챕터가 8, 9 또는 11, 12개 정도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5대 영양소입니다. 5대 영양소와 물,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식품화학의 내용 중에. 그러니 뻔하죠. 식품을 전공하신 수험생들이 많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아시겠죠. 5대 영양소의 몸속에서의 대사가 생화학, 5대 영양소의 생리적인 작용이 생리학, 5대 영양소의 화학적인 구조를 보는 게 식품화학, 5대 영양소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몸속에 작용을 하는지가 영양학. 다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식품화학의 한 65%에서 70%가 됩니다.
그 후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색상이라든지 식품의 색상, 냄새, 특수 성분 이런 것들. 색상에서는 색깔이 변하는 거, 고유의 색상, 걔네들이 갖고 있는 영양소, 화학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어떤 식품화학 교재를 보시더라도 수험서가 됐건 대학 교재가 됐건 간에 물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물이 없으면 5대 영양소건 뭐건 간에 개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용매가 되고, 식품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가지고 공부하는 화학입니다. 화학은 말 그대로 되는 학문이죠. 될 화자를 써서 뭐가 되느냐? 반응을 일으켜서 뭔가가 돼야 됩니다. 그게 화학인 거죠. 그러려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설탕을 찍어서 혀에 대가지고 맛을 보는 것도 뭐냐면요, 이게 침에 순간적으로 설탕 성분이 녹으면서 그 설탕 성분의 입자가 딱 레고 블럭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고 블럭처럼, 물론 레고 블럭은 다 똑같이 생기고 사이즈만 차이가 있지만 레고 블럭이 제각각의 모양이 있는데 그 단맛을 내는 그 레고 블럭의 딱 그 모양이 혀에 있는 미뢰의 단맛을 느끼는 그 자리에 딱 들어맞으면, 그러면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맛의 입자가 들어와서 미뢰에 닿으려면 물이 없으면, 수분이 용매작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체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수분, 65에서 70%. 수분이 없으면 혈액도 없고, 수분이 없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수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수분이 없으면 땀도 안 나고, 땀이 안 나면 계속 열이 나서 돌아가시게 되겠죠. 해서 식품화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물,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얘네들의 6가지가 식품화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다른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아주 세세하고 쉽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수분 챕터가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수분의 기능, 제일 큰 기능, 화학 반응에 용매로 작용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한 용매로만 작용하느냐? 배설을 도와주죠. 그렇죠. 소변은 거의 다 수분입니다. 98% 이상이 수분이고, 대변도 40% 이상이 수분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대변도 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 노폐물이나 불순물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도, 독성물질이 들어왔을 때 희석을 시키는 것도, 열을 내려주는 것도 수분, 열을 올려주는 것도 수분. 왜? 물은 비열이 커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녹이거나 내지는 어떤 것들을 끓이거나 할 적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되는 게 물입니다. 자, 비열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으니까 비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할게요.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에서도 중요하고 식품화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계속 나가면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 아마 한 개의 정의, 아마 비열의 정의도 지금 나오고 중간 저희 강의가 마무리되기까지 대여섯 번 아마 들으실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시픽 히트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열은 열입니다. 열. 스페시픽 히트는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 직역을 하자면 뭐 구체적인 열? 뭐 이럴 수가 있겠죠. 비열의 정의는 물 1g을.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비열의 정의, 얘가 또 뭐와 같으냐면 칼로리의 정의와 같습니다. 칼로리는 열량이죠. 말 그대로 열의 양입니다. 칼로리는 다 아시죠? 뭐 지방은 몇 칼로리, 단백질은 몇 칼로리, 탄수화물은 몇 칼로리. 그 칼로리가 열이고, 열이 열량이고, 열량의 정의가 비열이고, 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열은 뭐 에너지다. 열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싸고 일하고 전부 다 뭡니까? 이거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으니. 그렇죠? 해서 다시 정의로 돌아가서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열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비열의 정의고 이게 바로 1칼로리의 정의면서 이게 바로 에너지의 정의와 같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비열의 정의가 뭐죠? 칼로리의 정의가 뭐죠? 물 1g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에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아마추어죠. 우리는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이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씨까지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이래야지 정확한 정의가 됩니다. 정의와 설명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의는 데피니션이고 설명은 익스플레인이죠. 정의는 뭐다라고 딱 말 그대로 정의를 내리는 거고, 열이 뭐죠? 그건 에너지고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서 흡수, 대사되면서 내는 에너지요. 그건 설명이고, 정의는 다릅니다. 정의는 뭐다라고 딱 확정적으로 한 방에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왜 그럼 14.5도에서 15.5도냐? 해필이면 이것까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구상의 평균 물의 온도입니다. 어떤 한가한 사람이 지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하수, 바닷물, 빗물, 해수, 강물, 저수지물, 연못 다 온도를 지정해서 평균 온도를 낸 모양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구상의 평균 기온입니다. 지구상의 평균 기온은 지구에 있는 물의 평균 온도와 같다. 그 온도를 1도씨 높여주는데 필요한 열이 비열의 정의다 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의이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정의고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식품에서 열량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이거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서 일단 비열의 정의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물의 기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형태, 그렇죠? 젤리상의 식품도 있을 거고, 젤리상의 식품뿐만이 아니라 곡류가 됐든 과실료가 됐든 육류가 됐든 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텍스처, 재질, 질감이 부드러운 그런 식품이 되겠죠. 물론 지방도 한 몫을 하지만 수분이 가장 주가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육류를 섭취할 때, 생선회를 먹을 때, 생선을 먹을 때, 닭고기를 먹을 때, 오리고기를 먹을 때, 씹을 때 느껴지는 그 텍스처, 질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흘러나오는 육즙 같은 것들이 다 수분입니다. 그러니 풍미, 풍미라는 말이 또 나오죠. 풍미는 뭐죠? 맛과 향을 합쳐서 말하는 게 풍미입니다. 플레버라고 하죠. 플레버. VOR 해도 되고 VOUR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플레버는 풍미라고 하고 풍미는 다른 말로 향미라고도 합니다. 향미. 향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수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소화, 흡수, 대사, 에너지 발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에는 물이 용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하니 교재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형태, 구조, 풍미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들어가서 소화가 될 적에도 그냥 씹어줍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의 침샘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씹어주고, 왜 씹어주죠? 표면적을 넓게 하려고 씹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소화흡수가 잘 되지 않는, 되지만 천천히 되고 소화 불량이 될 수 있는, 잘게 씹어주기만 하나요? 침샘에서 침이 계속 분사가 되면서 혀가 계속 뒤집어져서 아주 골고루 씹어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침에 섞여 있는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아밀레이즈 성분이 전분을 분해하고
일부 분해하고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소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식품화학은 거기에 대한 화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소화흡수 대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식품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이래봤자 몇 개 되지 않거든요. 이거 거의 고등학교 2학년 화학도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화학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난 고등학교 때 화학을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진도가 안 나갔어요?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주 화학의 문외한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쉽게 시작부터 나갈 거니까 그렇게 차근차근히 수업을 쫓아오시다 보시면은 예,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화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화학은 약속이기 때문에 규칙 몇 가지만 아시면은 아주 쉽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해서 야 이거 암호인데 뭐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쉽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선 벌써 비열의 정의했잖아요. 비열의 정의 그냥 한 게 아니죠. 전문가 수준으로 아주 디테일한 정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비열만 했냐? 비열과 열량과 칼로리와 에너지는 다 같은 거다. 하나 더 할까요? ATP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시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약자인데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이것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화학이나 식품화학 문제나들을 쭉 한 자리에 펼쳐놓고 보시면요. 똑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어들이 살살살살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죠. 탄소의 수화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소하고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구성 원소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만 하나요? 당질이라고도 해요. 또는 뭐라고 하죠? 영어도 있죠?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해요. 카보 하면은 탄소입니다. 하이드레이트. 하이드레이트 하면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보, 탄소가 수화된 거죠. 이것만 쓰나요? 그냥 슈가해도 탄수화물입니다. 슈가는 설탕이잖아. 그런데 그냥 슈가라고만 써도 탄수화물, 당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뜻한 용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된다는 거죠. 일반 회화에서 그냥 카브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특히 이런 식품화학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의 현상이나 하나의 화학 반응이나 하나의 그 사물을 뜻하는 중요한 그런 그 용어를 여러 가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백질만 해도 단백질, 프로테인, 지방만 해도 오일도 지방, 팻도 지방, 리피드도 지방, 지방도 지방, 기름도 지방, 비계도 지방. 뭐 되게 많죠. 기름이나 비계라는 말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오일이 됐건 팻이 됐건 아니면 뭐 지방산이 됐건 지질이 됐건 리피드가 됐건 이런 것들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머릿속에다 따다다다 정리가 되면 그러면 화학은 굉장히 쉬워지고 식품화학 자체가 쉬워져요. 교재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설명이 아주 평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뒤에 가서 화학 구조나 반응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 교재는 정말 자랑 같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설명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디테일이 아주 세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재인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지껏 보셨던 대학 교재나 다른 뭐 수험서들에 비해서 정말 잘 되어 있는 교재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 그런데도 저희 교재에서도 한 두 줄을 쫙 읽고 그 읽은 행간에 숨어있는 뜻을 파악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업을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도 꼼꼼히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느냐? 비열에 대한 내용하고 수분의 기능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용어를 다양하게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졸과 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쯤에 나옵니다. 졸과 겔도 수분의 한 형태죠. 어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분이 식품 중에 들어있는 그런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졸은 우리가 전부 다 콜로이드라고 하죠. 한글로 쓸게요. 콜로이드라고 하는데, 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일반적으로 콜로이드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콜로이드는 어떤 콜로이드냐? 전분이 물에 풀어져 있다. 전분 용액이다. 콜로이드다. 흙탕물이다. 콜로이드다. 잼이다. 콜로이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화학에서는, 이건 물리학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삼라만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콜로이드로 구분을 합니다. 왜? 100% 순수한 물질은 없으니까. 사람도 콜로이드, 책상도 콜로이드, 난로도 콜로이드, 분필도 콜로이드, 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린 여기서 우선 수분과 관련 있는 졸과 겔을 설명을 하도록 하죠. 졸은 간단하게 일단 포인트만, 그리고 설명. 유동성이 있는 것이 졸이고요. 겔은 유동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뼈국물 같은 걸 쭉 끓이다가 식히면 위에 띠리링 띵띵띵 젤리처럼 반투명한 그런 층이 생기죠. 그거 겔입니다. 근데 열을 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은 녹아버리죠. 졸이 됩니다. 졸과 겔은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또 하나 기초. 한 10강, 20강까지는 계속 기초적인 얘기가 많이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반응이죠. 약속입니다. 화학의 약속이죠. 화학의 약속. 왜 안다고 해서 무슨 뭐 줬단 것까지 얘기를 해?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뜨끔한 사람들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도 함께 가는 수업입니다. 자, 이거는 뭐죠? 역반응이죠. 그러면 이건 뭐죠? 가역반응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가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그런 질문들을 해결을 하거나 함께 풀어주거나 하는데,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 한 글자 한 글자를 왜 꼼꼼히 보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제 한 글자 한 글자를 딱 꼼꼼히 봐야 되고, 컴마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화살표가 나온다면 이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까지도 세세하게 본 다음에 보기를 보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화살표의 방향이 A와 B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C를 만들 때 이렇게 되어 있다.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는 뜻이고, 얘네들은 정반응만 가능하고 거꾸로 가는 역반응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화살표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C가 다시 A와 B로 나눠지는 그런 물질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약속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적에 세세하게 화살표 하나, 컴마 하나, 글자 하나를 가지고서는 꼬아서 냅니다. 사실 꼬아서 낸 것도 아닌데 거기에 착각하고 오류를 범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교재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식품 화학은 인체 내에서의 변화를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식품을 가공, 저장, 조리, 유통시키기 위한 어떤 기술도 다 식품화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식품 가공 쪽에서 간다든가 불린다든가, 그게 교재에 있는 분쇄 및 팽윤 또는 식염이나 맛성분의 흡수, 요즘 숙성시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숙성시킨다는 게 바로 이거죠. 식염이나 맛성분의 흡수, 침투, 살균. 예전에는 재운다고 했죠. 재운다고. 양념을 해서 재우는 그런 것들이 다, 또는 중요한 식품의 갈변. 갈변은 굉장히 중요해서 바람직한 갈변이냐 바람직하지 못한 갈변이냐를 먼저 구분하고,
이게 효소가 갈변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물질이 갈변하는 거냐를 구분하는 것이 이쪽 저쪽 시험에서 국가고시에서 자격증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공부 하루 이틀 하나요? 알죠. 십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우린 다 압니다. 장단점, 차이점, 주의할 점 이런 것들만 세세하게 꿰고 있으면 머릿속에 싹 넣어놓고 있으면 정리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수분의 역할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함께 보실게요. 자, 화학적으로 용매, 운반, 희석 이거 앞에서 쭉 했던 내용입니다. 또는 가수분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수, 물을 더해서 분해한다는 뜻이죠. 그냥 분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아이고 지웠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얘를 첨가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첨가하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CU 플러스 D가 됐다. 그럼 가수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CD 혼합물을 가수분해했더니 여기에는 주로 정반응만 작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C하고 D가 변하는 거. 물과 열 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면 CD라고 하는 화합물이 C와 D로 분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가수분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실제로 화학 반응도 제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부호 쓴 것처럼 아주 쉽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초만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겠다. 두 번째로는 물성. 물성이라고 하죠. 물성은 뭐냐?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말해요. 딱딱하다,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 끈적끈적하다, 입에서 씹는데 혀와 치아에 막 달라붙는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물성이라 그래요. 딴 거 없죠. 물질의 성질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레올로지라고 하는, 레올로지 또는 리올로지,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공에 나오는 용어들, 화학적인 용어들 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편하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약속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소리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5번 이상씩. 입으로 소리내서 읽지 않아가지고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공부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쉽잖아. 지금 요 페이지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재 넘어가면서 용어들이 나와요. 그 읽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소리내서 좀 창피하고 민망할 것 같으면 크게 읽어버리세요.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난 영어랑 상극이라 영어는 나의 경쟁자야, 무슨 가문의 원수야, 읽어줘야 되는 거죠. 크게. 그래도 좀 부끄럽고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또박또박 레, 올, 로, 지 이런 식으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 목소리 한번 들으면서 2번 반복이 돼요. 해서 5번, 6번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어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거죠. 그 반복이 자꾸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읽지 못하는 단어는 내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발음기호 따로 없다. 괜찮다. 미국 애들 읽는 거 따르고 영국 애들, 독일 애들, 일본 애들 읽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못 읽을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서 제일 영어를 못하는 게 그쪽 애들이니까. 아무튼 레올로지라고 합니다. 레올로지는 졸과 겔 이런 콜로이드성 물질, 그 다음에 수분이나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떻게 탄성이라든지 점성이라든지 소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성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물리적인 물의 어떤 특성 또는 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미생물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발효, 부패 다 아는 거죠. 미생물은요, 물을 이용해서 발효 또는 부패를 시켜요.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뭐라고? 사람이 주인공이어서, 내가 주인공이어서 나한테 이롭게 썩으면 발효, 나한테 이롭지 않게 썩으면 부패. 완전 쉽죠. 뭐 별거 있냐고. 다 미생물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뭐라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로움은 발효, 해로움은 부패. 누가? 미생물이. 미생물은 공기가 없어도 사는 애들 있어요. 공기가 있으면 팍 죽는 애들도 있다고.
공기가 있어야지만 사는 애들, 없어야지만 사는 애들, 있거나 없거나 별 관계없는 애들, 햇빛이 있어야, 햇빛이 없어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은요 아주 필수 조건이어서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시죠? 농가에서 사과를 재배하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사과가 바짝 건조가 되는데 50몇 년 동안 뭐 썩질 않았다며 수분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식품의 저장 방법 중에 가장 오래된 방법 하나가 저장법이죠. 예전부터 알았죠. 수분이 없어지면 썩지도 않는다는 것을.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유통기간이 길어진다는 거.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뭐 아무 그게 없잖아. 그러니 물, 수분은 미생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 얘가 없으면 얘도 없다. 이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동물 실험할 적에도 보면 힌지 실험하면서 사료를 한 3, 4일 치워요. 괜찮아요. 근데 물을 치우잖아요. 이틀 만에 싸우고 서로 뜯어먹고 잡아먹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흉측한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 거죠. 수분은 그렇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수분을 줄이면, 수분을 조절하면 무게가 가벼워져요. 저장비, 운송비가 절감된다. 왜? 수분은 비율도 크지만 물은 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아시죠?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오렌지 주스 시판하는 것도 뒤에 한번 다 보세요. 오렌지 주스 원액 농축시켜서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분을 날려서 아주 진한 오렌지 원액을 수입을 해서 거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100% 환산 비율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뭐야?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올 적에 운송비가 적게 들겠지. 또 밑에 보시면요, 영양학적으로 수용성 비타민들은 물이 있어야 흡수가 됩니다. 밑에 박스가 나오죠. 이 박스는 중요한 것들만 담아뒀습니다. 앞으로 교재를 넘기시면서 박스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박스 먼저 보시고 박스 위아래에 있는 설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식품의 수분 함량. 수분은 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소나 과일류는 수분 함량이 96% 이상입니다. 제일 많은 게 해파리로 되어 있네요. 99.9%. 거의 물이죠. 또 수박 94.5, 배추 뭐 이런 식으로. 수치는 여기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식품들이 수분 함량이 가장 높더라. 여기 보세요. 벌꿀이 14에서 20%. 이 정도 되면 잘 안 상해요. 왜? 수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미생물이 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수치를 외우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 외우고 첫 장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중요하다고 밑줄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시고 정의 몇 개 필기하면서 같이 넘어가시면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후후후 넘기면서 공부할 때 문제 풀면서 다시 이론서를 찾아야 할 때,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수분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성질을 봤고, 식품 중에 수분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나올 게 빤하다는 거죠. 첫 시간이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식품화학의 65%에서 70%는 5대 0에서 플러스 물이다. 그럼 각 챕터마다 물 챕터에서, 수분 챕터에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 챕터에서 시험에 나올 게 빤하지 않느냐? 빤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품화학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수분에서 뭐 나오냐면요, 제가 일단 요점부터 알려드리고, 자유수, 결합수, 그 다음에 등온, 흡습, 탈습, 곡선,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요 정도 나오고, 수분 활성도. 이거. 여기서 한두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조금 시험을 우리가 영악하게 대해볼까요? 첫 시간이니까 20문제가 나오죠. 20문제 중에서 7, 8문제는 평이하거나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 7, 8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나 두세 문제 정도는 헉 소리가 나오는 쉬운 문제가 있어요. 너무 쉬워서 몇 번 더 읽어봐야 되는, 너무 쉬워서 혹시 함정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너무 쉬워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게 혼란이 오는 시험을 보러 들어가시면 멘탈이 아무리 강해도 굉장히 소심해지고 외로워집니다. 이게 지금 공부할 적에는 시간도 충분해, 핸드폰도 옆에 있어, 핸드폰 찬스도 볼 수 있고 교재도 볼 수 있고 뭐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수험 사인펜과 시험지와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고개도 마음대로 들 수가 없고, 여기서 이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쉽게 나와도 막 망설여지는 거지, 이게 정말일까 싶어서.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가 두세 문제는 나와요. 그리고 나서 대여섯 문제, 일곱, 여덟 문제 정도는 중요한 문제들, 이건 꼭 나오는 거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요 표시가 막 교재에 돼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서너 문제 정도가 완전 아리까리하거나 그 중에서 또 한두 문제 정도는 여기서 왜 나왔지 싶은 아주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문제. 그런 식으로 그 시험이 20문제가 디자인돼서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 풀에서, 문제은행에서 쫙 문제를 뽑아다 놓고 거기다 왁구를 맞추고, 혹시라도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문제 제기라든지 이의 제기가 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 한 번씩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딱 인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 꼭 나오는 거, 그거는 거의 한 40%, 50%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엽적인 부분들, 그리고 너무 쉬워가지고 확 지나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거의 90% 이상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게 뭐냐면 챕터 1 수분 챕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진짜라니까. 자유수와 결합수의 차이, 자유수와 결합수의 정의, 식품 중에서 자유수와 결합수의 온도에 따른 차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등온 흡수 탈수 곡선은 완전 단골 메뉴여서 말 그대로 등온, 같은 온도에서 흡습, 수분을 흡수하고, 누가? 식품이. 또는 같은 온도에서 탈습, 수분이 날아가는, 마르는 거죠. 그 곡선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수분에서 분명히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니까. 요것 중에서 한 문제.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쵸? 뻔히 나오는 부분을 알려주는데 그 부분 보고 있고 그 부분 예상 문제 풀어보고서 나 비슷하게 나왔는데 내가 푼 문제하고 비슷하네? 조금 틀리네? 그치만 내가 이 내용을 나올 걸 예상을 했으니까 답을 골라내는 거죠. 그럼 뭐 더 뭐 있어? 끝나는 거지 뭐. 기본 점수 다 챙겨야 되고, 어려운 거 다 끄집어서 내가 득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지엽적인 그런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한두 문제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챙기면. 근데 식품학에서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는 나올 부분이 사실 없어요. 왜? 이거 몇 페이지 되나요? 달달달달 반복해서 외워버리면 끝인데 뭐 더 없어. 그러니 자유수와 결합수, 등온 흡수 탈수,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죠? 수분, 우리말로 활성도라고 하죠. 이거 하면 끝나요. 그러면 수분에서는 다 맞추는 거라니까. 그럼 뭐야?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끝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3페이지의 수분의 구조 및 형태 먼저 보시면, 수분은 H2O죠. 자, 화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소가 H고 산소가 O입니다.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살짝 V자 모양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결합 각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 104.5도. 이 수소와 산소 안에 거리도 나온 적이 있으나 이 정도까지 디테일한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소와 수소의 결합 각도는 나옵니다. 또 교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한다 그랬어요. 공유한다, 공유, 결합. 들어보셨죠? 자, 우리는 화학을 처음 배운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합시다. 공유결합은 뭐야? 뭔가를 공유했다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화학적인 물질이고,
천연물질이건 인공물질이건 사람이건 짐승이건 벌레건 미생물이건 간에 다 화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화학물질이고